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나는 솔로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영자씨, 상철씨, 옥순씨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지난 회차랑 이번 회차 그 두 편에서 과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겹쳤길래 이게 상황이 옥순씨에게 또다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영자씨와 옥순씨의 전략의 차이, 그리고 각각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봅시다. 이 두 사람의 접점, 시작은 떡볶이를 만들면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즉석 떡볶이, 상철씨가 레시피를 읽고 영자씨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떡볶이는 졸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상철씨가 이거를 졸이고 옆에서 영자씨가 이제 슬쩍 물어봅니다. 이날 상철씨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온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자씨가 이제 어땠냐,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온 영숙 씨와 순자 씨가 있었잖아요. 상철 씨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확실하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상철 씨의 표현 자체가 적을 만들지 않는 화법이다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명확하지 않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영숙 씨와 순자 씨는 어쨌건 상철 씨가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든 깨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 상철 씨의 마음 말에도 불구하고 순자 씨는 이제 자기의 기세를 꺾지 않죠. 이 다음에도 또 여자의 선택, 여성분들의 선택에서도 상철 씨를 선택하잖아요. 그 눈밭에서 꽃을 들고 온 상철 씨를 따르죠. 그래서 상철 기차가 완성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까지 쭉 보자고요. 영자 씨가 여기에서 그걸 확실히 언급합니다. 나는 오늘 데이트하면서 확실해졌어. 상철님으로 원픽이다. 여기서 근데 영자 씨의 이런 제스처나 태도를 잘 보면 영자 씨의 말 자체는 절실하고 자기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영자 씨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차분해요. 차분하게 설거지감을 정리하고 뭐 행주를 이렇게 털려서 놓는다거나 그 행동이 뭔가 상대한테 내 마음이 이러니까 알아주세요. 아니면 뭐 조급하거나 불안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난 상철님 그러면서 딱 접고 딱 간단 말이에요. 이런 제스처들이 자기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내가 태도나 이런 제스처는 차분한데 말이 굉장히 절실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해요. 내 말이 차분하면 어떤 태도나 이런 데서 절실함을 전달하거나 이런 게 균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담도 가벼운 농담을 자주 던지는 사람이라면 제스처는 조금 무거운 게 좋아요. 근데 가벼운 농담도 던지고 제스처도 가벼워. 그러면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진중한 제스처와 조금 무게감 있는 멘트가 낫지. 근데 지금 연기에서 영자 씨의 장점은 굉장히 평온한 제스처를 취한다. 이 사람이 고민했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 스스로가 불안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이 사람의 예를 들어 사운드를 아예 꺼놓고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가치가 떨어져 보이지 않고 나아가서는 대등한 존재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막 센 척하려고도 안 하고 너무 약해서 나에게 의지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대등하게 내가 무언가를 의논할 수 있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수님한테는 안 먹혀. 경수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린아이 같은 면을 드러내고 편하게 대화하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의 이런 어린이 같은 장난에도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야. 내 그런 면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근데 영자 씨는 너무 평온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쉽게 드러내기가 조심스러워요. 경수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수 씨 입장에서는 영자님보다 영숙 씨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상철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는 판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잘 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치가 빠르고 한마디를 들으면 그게 왜 나왔을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과한 정보를 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과하게 의지하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감정이 어떤데 그래서 상철 씨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때 나의 단점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읽어낼 가능성이 있죠. 옥순 씨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드러냈는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영자 씨는 그런 면에서 상철 씨에게 자기의 가치를 낮추거나 그러지 않고 좋은 인상을 주는데 저런 차분한 태도가 한 몫을 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상철 씨가 물어봅니다. 저는 왜 저로 확신이 쓰게 됐냐? 그래서 영자 씨가 이제 내 마음이 끌리는 거는 상철 씨다. 이제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경수 씨랑 데이트한 것도 있다. 근데 뭐 솔로 나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솔로 나라로 연애를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마음이 끌리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소개팅을 좀 하고 왔어요. 해보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 나라로 연애를 배우신 순수한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를 봤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영자 씨가 나는 뭐 상철님 픽이 어떻게 되든 내 결정했어요. 그래서 만약 뭐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여기 나온 건 좋은 추억인 걸로 하겠다. 근데 이게 요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온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거를 막 내 마음 좀 알아줘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걸로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뭐 내 어장에 들어왔구나, 내 물고기야 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실은 영자님이 저렇게 말했어도 영자님이 상철님을 더 뭐 알아가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상철님이 또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저런 태도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리고 자기와 맞겠다 맞지 않겠다를 충분히 생각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철님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게 눈치가 빠르고 눈치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랑 맞겠구나라고 착각해.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나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상철님을 봤을 때 그중에 8, 9명은 상철님은 나랑 잘 맞아요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철님은 그중에서 뭐 한 서너 명 정도가 나랑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갭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상철님은 지금 옥수님과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빨리 1대1 데이트를 해서 일단 내가 마음이 영자로 갈지 옥순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대1 데이트가 되면 영자님이 아닌 옥수님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철님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옥수님과도 알아봐야 되니까 옥수님과 1대1 데이트권이 생기면 옥수님과 데이트를 하겠다고 얘기해요. 어쨌건 상철님은 여기에서 영자님, 옥수님 둘 중에 한 사람과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옥수님과의 아무런 데이트, 알아봄이 없이 영자님으로 선택하면 아쉬움이 남겠죠. 그러니까 옥수님을 선택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죠. 그렇게 상철 씨는 영자 씨와 함께 국물 떡볶이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이제 대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옥순 씨가 이제 약간 입술을 삐죽 내밀고 이제 앞으로 열중샷을 한 자세로 곧 떡볶이랑 가장 가까운데 앉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수 씨에게 받은 상처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감정이 좀 상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숙 씨, 그래도 이제 맏언니인 정숙 씨가 옥순 씨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옥순이 안 먹어? 물어보니까 옥순이 안 먹어라는 말에 이제 고개를 젓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있는 상철 씨를 보면서 이제 안 먹는다는 그거를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근데 이제 실은 여기에서도 되게 물론 뭐 사소한 거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뭐 4박 5일 만난 사람과 인간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인간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자꾸 거리감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라고 예를 들면 내가 술을 안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술잔에 술을 채우고 막 건배를 해요. 그때 나는 나는 술 안 마셔요 하고 이렇게 술 안 마시니까 이렇게 딱 앞으로 열중샷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 짠할 때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뭐 입술을 내밀고 있어.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술잔에 사이다를 채워, 물을 채워서 같이 하고 같이 마시는 제스처를 똑같이 취해져요. 어느 쪽이 더 동질감을 줄까? 어느 쪽에 더 심리적인 거리가 생길 거고. 하다못해 대화를 할 때도 라포 형성을 할 때는 같은 자세를 취하고 심지어 호흡까지도 맞추는 것들을 연습해요. 더 좋은 관계, 더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깊은 마음에서 나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동질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저기에서 그러면 떡볶이를 안 먹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대안이 없진 않지.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가 싫었어? 그럼 다른 걸 해올 수도 있고, 떡볶이에요? 나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나는 조금 치즈 같은 거 넣어서 같이 먹게. 난 이거 요리해야지. 이것도 같이 먹어요.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떡볶이를 갖고 와서 내가 별로 안 먹어. 그러면 아까 술잔에 물 채운 것처럼 저거 뭐 컵 같은 걸로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있으니까 뭐 국물이라도 앞에 놓고 뭐 젓가락으로 들고 거기서 뭐 물이라도 이렇게 훌쩍훌쩍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불편함을 적게 느낄 수 있겠죠. 거리감을 적게 느낄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지금 옥순 씨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동질감, 그걸 통해서 인간관계의 부드러움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내 감정의 표출이 더 중요한 상태란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런 것들이 쌓여서
옥순 씨가 가지는 인생의 방침이 된다고.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태도의 방침이 우선순위가 내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감정이 내가 부정적일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신경 쓰도록 만들고 싶어해. 내가 업돼있을 때는 내가 업된 것으로 이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질감을 느끼기 힘들죠. 거리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그러면 저렇게 떡볶이를 안 먹는 것을 보여지는 행동이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긴다는 걸 옥순 씨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나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분 좋게 먹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걸 어필하고 싶다라는 거는 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만큼 힘들기를 바라는 이 힘듦을 나누고 싶다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옥순 씨가 가진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이 상처를 위로해줄 사람, 그리고 이 외로움을 누군가가 알아줘서 이 내가 가진 외로움을 조금 덜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걸 알면서도 저 자리에 앉아서 감정적으로 힘든 거를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걸 보면 이 친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한 그런 면은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는 못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외로움이나 상처 같은 것들 때문에 남들보다 더 대우받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그게 오해라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저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불편할 줄 몰랐다면, 아까 이제 알았어도 내가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표출한 거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는 머리로 알아야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걸 몰랐다면 실은 모든 존재는 나와 다른 면을 많이 갖춘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불편해하는지를 몰랐다면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실은 사소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동질감을 채울 수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작은 노력들을 안 해버리는 거지. 뭔가 나를 걱정해서 질문해 주는 것. 물론 여기에서는 서로가 견제하고 뭐 경쟁자니까 서로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적으로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일단 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하다 보니 평판이 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십기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면서도 자기 평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막 손실이 있을 정도로 큰 노력이 아니란 말이야. 실은 옥수님이 여기서 할 수도 있었던 행동들이.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실은 옥수님에게 굉장히 큰 걸 잃게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너무 쌓여.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옥수님한테 누군가 하라고 했을 때 옥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 이건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들이 나를 언제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가 저 사람이 날 떠나면 난 또 외로워지는데 저 사람이 날 또 언제 상처 줄 줄 알고,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어떤 사소한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적으로서 위치해. 적으로서 위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에 대한 갈망, 상처를 알아주기 위한 이 강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실은 사람과 거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뭘 노력하지 않으려니까. 반면에 누군가 사소하게 그걸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면 상처가 있으시네요? 아프시죠? 이거 한마디로 이 사람의 감정이 또 확 흔들려버려요. 이게 상철 씨와 관계에서 보였잖아요. 그런데 대등한 어른과의 관계는 상처를 알아봐주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를 알아본 사람은 오히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상처가 많은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시작하려고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도 어떤 상처나 결핍이 있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릴 때는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더 어떤 상처가 큰 사람,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사람,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을 밀어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온전하게 타인과 어떤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손실을 더 먼저 걱정하는 사고를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좋을지언정 나중에 삐거덕대기가 쉽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내가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할 것들을 해야 돼. 어떤 상처는 과거의 것이라고 스스로가 인지해야죠.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어쨌건 옥순 씨가 별로 안 땡겨서요 라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뭐 맛있다 이러면서 적당히 달달하고 이러니까 옥순 씨가 맛있어요? 이러면서 뭐 짱이다 그러는데, 실은 물론 이런 게 오해일 수도 있고 이날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뭔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얘기하려는 노력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옥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뭔가 이런 상황 판단이 있고
어떤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정말로 옥순 씨가 바라는 그렇게 깊은 사람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옥순 씨의 태도를 보고 옥순 씨를 멀리할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하는 입장이거나 내가 저 사람의 뭐 어른의 입장이면 이 사람을 다독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고 극복한 사람, 뭐 그건 좋죠.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처로 인해서 제대로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는 없지. 뭐 선택을 했고 사랑하게 됐는데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일부러 선택한다? 그런 경우는 그 가능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게 그냥 우선순위가 돼야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이 적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온전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갈망하고 있으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사람은 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저렇게 선악의 경계로 사람을 보는 그게 더 강해지죠.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옥순 씨가 또 굿잡 이러면서 이렇게 엄지를 하지만, 저게 저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맛도 안 본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엄지를 내밀어봤자 저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 하다못해 내가 한 요리를 맛이라도 보고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 입만 먹을게요, 내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같은 날 속이 안 좋아 하필, 그러면서 이렇게 뭐 먹는 신용이라도 하고 와 이거 완전 맛있네요 짱, 이렇게 했을 때 엄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먹지도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제서야 뭐 옆에서 이렇게 엄지만 내밀고 표정은 또 안 좋고 이러면 그게 이거를 가지고 누가 기분을 좋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옥순 씨를 사랑할 사람이라면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옥순 씨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결핍이 있어서 저런 부분, 저런 어떤 상처나 외로운 부분을 감싸주는 자신에게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근데 그런 사람은 실은 이 사람이 저런 상처나 외로움이 치유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바란다고 하고 자기에게 의지하길 바라지만, 그 사람이 치료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옥순 씨가 치료가 돼야 되는 사람은 아니고, 어쨌건 그 마음이 온전히 스스로가 독립적이 됐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옥순 씨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이겨내질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거나,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릴 때야 뭐 10대 20대 그때야 뭐 이런 사람이 어떤지 나 자신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매력적이고 이성적으로 끌리고, 그러면 뭐 만나다가 또 싸우다가 헤어져 이러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관계를 맺어가면, 이건 꼭 연인 간이 아니어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내 입장에서는 손절할 사람들이 생겨나. 저 사람들이 다 잘못인 것 같거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괜찮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나한테 연락 안 해. 물론 나도 연락 안 하니까 뭐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나의 외로움은 더 강해지고 이 사회적으로 고립은 점점 굳어가죠. 아니, 어떤 분이 옥순 씨에 대해서 좀 분석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길래, 실은 이 옥순 씨가 겪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설계의 힘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좀 길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옥수님이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 옥수님과 같은 성향이 좀 더 강하면서 문제가 더 클 때, 그런 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조언이어서 좀 세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숙 씨가 영숙 씨를 살짝 그 펌프질을 해요. 아까 뭐라 그랬지? 이러면서 아유 우리 상철이 이쁘네 귀엽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니까, 상철 씨가 바로 로보트 반응.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옥순 씨가 상철 씨를 불러냅니다.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러면서. 영수 씨가 지나쳐가는데 눈길 하나 안 줘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두려워하고 내가 거절을 못해요. 한편으로는 나를 거절한 사람은 내 정체성에 부정당한 거야. 내가 이미 나 스스로를 계속 믿지 못하고 그 주변의 적투성인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내 제안을 거절했다? 그럼 이 사람은 적이야. 그래서 저 사람 자체가 이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은 뭐 좀 안 좋, 뭐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솔로 나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 나중에 인연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 있어도 밖에 외부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래도 만날 수 있어. 나도 거절하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절을 못했을 때 나중에 내가 폭발한다고. 아니면 수동 공격을 하거나. 근데 나는 거절을 못해. 왜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나는 내 모든 것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저 사람이 적이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걸 거절했을 때 저 사람들 다 그렇게 여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관계를 못 맺어요. 막상 이 사람이 나를 관계를 또 맺으면 옥순 씨는 또 모든 걸 또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과한 헌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수동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한편 옥순 씨는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라고 사고하게 돼버리지. 애초에 모든 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독립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서로가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도 행복이 되고 그 사람도 좋은 거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맞물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행복한 게 이게 연인 관계지. 저 사람의 행복이 중요해. 모든 걸 맞춰야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쟤는 왜 받아주지 않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거절을 못해. 실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내 이렇게 힘든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래? 그래도 뭐 삐져. 아니면 뭐 저 사람을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해. 뒤에서 공격을 해. 그리고 저 사람이 야 너 왜 그래? 뭐 기분 상했어 이러면은 아니라고 해. 또 저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 이러면서 상대는 지쳐가.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나. 그럼 나는 배신당했지. 나는 모든 걸 퍼줬는데 배신당했어.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거절을 못하는 거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예요. 뭐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를 뽑으라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거절이라는 하나의 행동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쨌건 상철 씨와 옥순 씨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자 씨가 저걸 알면서도 영자 씨는 뭐 표정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이제 설거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옥순 씨 입장에서는 또 상철 씨랑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빨에 고춧가루 끼거나 입이 빨개지는 이제 그런 게 좀 민망해서 곧 떡볶이를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계속 대화할 기회를 노렸는데 이러면서 둘이 이제 방으로 들어와요. 내가 말 걸면 큰일 날 상황인가? 이제 눈치를 너무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알죠? 무슨 말인지. 이러면서 눈치를 너무 본다고 하는데 실은 그 눈치의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철에게도 말을 걸고 뭐 영수랑 관계가 정리됐어. 뭐 상철에게도 말을 걸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뭔가 여기서도 막 나중에 순자 씨한테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상철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순자 씨에게 그런 우위로서 걱정해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가졌을 때 상대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런 인간관계를 많이 해보다 보면 내가 가졌을 때 가진 것을 티내지 않고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태도일 수 있죠. 근데 실은 옥순 씨의 이런 모습들은 조금 아이 같은 면이죠.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배려해 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누가 건들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경계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무언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 사람한테 내가 맞는 걸 의지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고 상대와 나의 관계를 감정적이 아닌 사실을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어떤 그런 거에서 좀 동질감을 주는 그런 쪽의 눈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하고 편하고 어떤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실은 눈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상철 씨 같은 경우는 눈치 있게 행동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얼굴에 잘 안 드러나요. 물론 그게 안 드러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하게 만들진 않는 거지 최소한. 근데 물론 이 상철 씨가 부정적인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낳았다.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영자 씨랑 얘기하는 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구나는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상철 씨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상철 씨의 행동은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 상당히 전략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철 씨도 나도 2대1 데이트하고 와서 좀 눈치가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무서워 죽겠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언니들이고 이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무서움을 옥순 씨는 내가 더 무서운 존재가 돼야지를 통해서 저거를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조직도 있어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건 힘의 논리가 통하거나 꼭 주먹으로 싸우지 않아도 내가 세 보여야 되고, 어쨌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고 친해질 필요 없고, 이제 그런 게 적용되는 사회가 있는 건 사실인데, 보통의 사회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낮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더 보편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밖에 가치가 없는 사회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사회다. 그러면 힘의 논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색깔의 사회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어떻게 사람을 마음에 얻는가라는 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리고 내 가치를 보이고 보상을 나누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치를 보이는 거를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나누고 양보를 하는 순간 을이 된다 이거야. 근데 절대로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을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에서 힘센 사람이 양보하면 사람들은 고마워요. 힘이 약한 사람이 양보하면 을이 되겠지. 그리고 원시 시대라면 거기는 힘이, 물론 원시 시대도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능력이 필요했겠지만, 그냥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그런 성숙한 사람들의 사회가 아니라면 내가 세 보이고 욕하고 강해 보이는 게 중요한 사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대처하는 방식이 만약 거기에 맞는 방식인데, 내가 성인이 돼서 좀 성숙한 사회로 나왔다면 그럼 나는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상철 씨가 물어봅니다. 오늘 데이트 갔다 와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나는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영수 씨와 옥순 씨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영수 씨가 나에 대한 마음이 줄었고 현숙님을 알아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근데 영수 씨가 옥순 씨에 대한 마음이 줄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옥순 씨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기억이라는 게 이래요. 옥순 씨가 지금 상철 씨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수 씨한테 들었던 말은 실제로 마음이 줄지는 않았다는 얘기였었거든요. 현숙 씨를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근데 옥순 씨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줄었다라고 기억해버리고 있는 거지. 감정에 맞춰서 기억은 원래 그렇게 왜곡돼요. 그래서 내 기억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상철 씨가 물어봐요. 영수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줄었다고? 왜냐면 영수 씨가 옥순에 대한 마음이 줄을 거는 아니었거든. 그리고 상철 씨가 보기에도 영수 씨가 마음이 줄었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근데 옥순 씨는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응이라고 말하죠. 근데 어쨌건 상철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면서 옥순 씨는 어쨌건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상철 씨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정리의 이유인 거니까 이건.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이제 마음의 정리를 했고, 이제 상철님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기웃거렸다. 상철 씨가 영수 씨는 그럼 정리할 거냐? 근데 옥순 씨가 이제 정리가 이미 됐다. 그리고 1순위가 상철이고 2순위는 없다. 여기도 이제 뭐 배수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데이트권을 못 얻었고, 상철 씨가 이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옥순 씨가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볼래요? 라고 얘기해요. 그 눈사람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은 눈치가 없는 말이지. 근데 그 상철 씨가 바로 이렇게 좀 유하게 그 부분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거의 한마음 아니냐라고 굳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건 좀 조심스러워요? 라고 묻는데, 이거를 묻는 것 자체가 실은 내 입장에서는 상철 씨가 1순위고 상철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1순위가 아니잖아요. 아직 데이트도 안 해봤잖아. 그런데 한마음으로 보여도 옥순 씨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내 적이거든. 그래서 좀 주변에 대한 시야가 넓지는 않다. 그리고 상철 씨가 저렇게 걱정하는 부분을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상철이가 1순위니까 상철 씨가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고 내가 1순위가 아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옥순 씨는 굉장히 실은 이 주변을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주변은 적진이거든. 근데 물론 전쟁에서 적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옥순 씨는 감정적으로 스스로가 피해본 이것에 되게 집중하고 내가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켰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조금 부족한 거죠. 내가 지금
바라는 건 이 사람과 해서 데이트권을 얻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마음으로 보이면 어때? 내가 1순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철 씨가 슈퍼 데이트권 생기면 옥수님하고 무조건 할 거다. 그건 영자님한테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은 옥수님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슈퍼 데이트권을 따면 나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니까 영자 씨보다 내가 더 우선이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 1순위니까. 그런데 다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상철 씨가 옥수님과 데이트를 하는 걸 영자 씨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은 허락은 아니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실은 상철님 마음속에 지금 현재 이 시점, 옥수님과 데이트를 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는 영자님에게 마음이 좀 더 큰 상황이죠. 그거를 옥순 씨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실은 눈치 빠른 사람인데 그게 아니지. 내가 지금 2순위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 왜냐면 내가 이 사람 1순위니까. 그래서 내가 2순위라면 실은 이 사람한테 같이 눈사람 만들자 이런 거를 제안하는 거는 실은 좀 과한 제안이고 나도 모르게 무심코 제안을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불편해할 때 조심스러워야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무 눈치 없는 말이죠. 조심스러운 게 아니지. 내가 2순위인데 한마음으로 보이면 안 되지. 그리고 만약 1순위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대안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도 그럼 상철 씨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게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니들이 무서워서 얘기를 여기 와서 숨어서 하는 태도와 지금 상철 씨랑 같이 나가서 눈을 만드는 거는 마치 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둘이 얘기하는 것도 무서워서 눈치를 보는데 나가서 눈사람을 같이 만들자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무서움이라는 거는 내가 감정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무섭게? 나도 무섭게 할 거야. 나도 이 사람이 적이야. 오케이. 나도 싸우면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대. 그런데 나가서 눈사람 만드는 거. 이 사람이 내 1순위니까 그것도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감정보다는 이성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이제 어쨌든 각자 만들더라도 이 사람도 맞는다는 얘기에 이제 신이 나서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영자 씨가 현숙 씨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영자 씨가 이제 현숙과 영수가 잘 되면서 옥수는 상철로 노선을 좀 틀었을 것이다. 이제 영자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철은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지금 언니들은 그것에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상철을 여전히 원픽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상철 씨가 나한테 어떤 확신을 준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애매하게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영자 씨는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옥순 씨 성격에 상철 씨와 조금 더 관계를 이어가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상철 씨 성격에 그런 것들을 애매하게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서로가 마음의 진도가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자 씨가 이 정도로 판을 읽고 있는 거지 실은. 그때 옥순 씨가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 눈사람 만들 준비하러. 상철 씨랑 같이 눈사람 물론 같이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대에 눈사람 만들 준비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영자 씨가 이제 상철님이랑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제 옥순 씨가 네 하면서 걷던 길을 그냥 쭉 걸어가 버려요.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태도지. 근데 여기서도 뭐 대화 잘하고 왔어요라고 패널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대화 잘하고 왔어요 다닌데. 근데 옥순 씨는 지금 내가 영자 씨보다 약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렇게 센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자일 때는 더 세게 상대를 공격해.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상대에게 자꾸 표출해. 뒤에서 순자 씨보다 내가 강자라는 느낌이 들 때는 순자 씨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내가 뛰어남을 이 사람에게 설명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옥순 씨의 이런 사회적 점수를 많이 잃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계가 그 인간관계들이 자꾸 고립되게 만들어. 주변의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가 되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걸 숨겨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처가 많고 이러면 그 상처를 남들이 알아주길 바래서는 안 돼. 그 상처는 내 거니까. 누군가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나누면서 뭔가 그거를 어루만져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것부터 들이밀려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계속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죠. 뭐 설경하러 가는 거야? 뭐 지금 뭐 혼자? 그런 모든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자 씨는 또 바로 알아요. 혼자 가는 거 아닌 것 같다. 근데 현숙 씨는 이제 혼자 가는 것 같다. 근데 영자 씨는 상철이랑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닐까? 귀신 같네요. 이제 영자 씨는 왜 그거를 간파했냐면 아까 옥순 씨가 안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자 씨가 이제
안 만들 거야 라는 말에 응 이러면서 안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게 돼버려. 그러니까 옥순 씨가 어떤 부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아 제가 나를 경계하는구나도 아마 알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화합하는 것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구나.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구라는 거를 의식적으로는 아니어도 감각적으로 알아버려요. 지금 영자 씨의 이런 옥순 씨가 눈사람 만들어 가지 않았어.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근거가 있고 의식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생각을 읽어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옥순 씨는 어떻게 보면 투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자기 패를 항상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은 내가 패를 드러내고 그냥 밝은 사람, 그냥 나는 무해한 사람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패는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실은 너무 손해가 크죠. 다른 사람을 경계하면 실은 좋게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패가 그냥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의도를 최대한 드러나도록 이 사람들이 나를 좀 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좋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어느 쪽 선택하는지는 이제 자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거지만 지금 투명하게 드러나고 나의 어떻게 보면 적의를 드러내는 거는 손해가 예정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갑자기 적극적으로 대답도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고 코트에 패딩까지 껴있고 장갑까지 챙겨서 나갔어 이러면 당연히 뭐 현숙 씨도 알고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눈으로 이제 작품을 하는데 지금 상철 씨랑 데이트도 한 번 안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상철 씨가 1순위예요라고 스스로가 말을 했고 이 사람의 태도가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벌써 내 마음이 이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뭐 막 하트 그리고 상철 그리고 언니들 눈치 보인다면서 상철로 가는 길 막 이름까지 써버려. 그럼 상철 씨 입장에서 솔직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여긴 솔로 나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닥 눈치껏 행동하고 있진 않는 거지. 눈치를 보지만 그게 옥순 씨의 세계관에서의 눈치인 거고 이게 감정적으로 주변을 해석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뭔가 현명한 대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영숙 씨랑 상철 씨가 만나서 옥순 씨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데로 왔는데 또 상철에게 가는 길 해갖고 막 하트까지 해놓으니까 상철 씨가 이제 그걸 보고 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늦은 시각에 옥순 씨가 이제 계속 안 들고 있고 상철 씨가 도와주러 옵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얘기하고 기분이 좋고 이럴 때는 옥순 씨가 되게 귀엽고 좋은 대화 상대고 상대를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경계심을 건드렸을 때 이 사람이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떤 동질감을 만들어내는데 미숙한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굳이 이 사람의 그런 면을 알고 다가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눈사람 만들고 이런 모습들은 되게 꽁냥꽁냥하니 귀엽더라고요. 두 사람 다. 상철 씨가 어쨌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눈사람 만드는 걸 돕습니다. 왜냐면 상철 씨는 역시나 이제 영자 씨와 옥순 씨 두 사람 다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옥순 씨에 대해서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음날 아침 아무도 깨지 않은 남자 숙소에 영자 씨가 도착을 합니다. 영자 씨가 와서 요리를 해요. 이런 연애 프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메뉴 같아요. 스크램블. 스크램블이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메뉴였어? 나는 솔로, 환승연애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금 특별했어요.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스크램블과는 달리 자기 전문 실력을 살려서 데코를 하더라고. 플라워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림이 아니라 이렇게 앙금 같은 걸로 이렇게 꽃 만드는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램블 옆에 그렇게 이제 앙금 꽃이 놓이는 거죠. 그때 또 한 명의 또 요리사가 등장을 하죠. 영호님이 머랭을 치러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영자님이 영호님을 보고 상철에게 전해달라라고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또 정보를 수집하죠. 상철 씨 어제 늦게 왔냐? 영호 씨는 늦게 왔다고. 영자 씨가 이제 다 알아요. 눈사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자 씨가 나중에 상철 씨 전해줘요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경수 씨 등장. 그러면서 이제 영자 씨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죠. 뭐 이렇게 뭐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의 대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옥순 씨 같으면은 여기서 옥순 씨가 요리를 했고 영수 씨가 등장했다. 그러면 옥순 씨가 어떻게 할까? 눈도 안 마주쳐요. 아니면 이거 상철 씨 거예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영호 씨한테 이거 상철 씨한테 줘요라고 오히려 영수 씨가 듣게 크게 말했겠지.
이제 그런 게 약간의 대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아는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거면 이 사람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사회적 지능일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영자 씨와 옥순 씨가 그동안 해온 일에 따라서도 갈리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솔로 나라 특성상 이런 면들이 또 부각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자 씨가 그 햇반 껍질을 이렇게 펼쳐놓는데 꼭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옛날에 그 바퀴벌레 트랩 같아. 아, 요즘에는 잘 모르시겠구나. 들어와서 먹고 가는 바퀴벌레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피식했죠. 근데 어차피 뭐 그걸 뭐 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아 그래 이렇게 마음이 같구나라고 배려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 그냥 알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경수 씨는 어쨌건 영숙 씨와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이제 충실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서로가 응원하려면 응원할 수도 있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영자 씨는 떠납니다. 그리고 상철이 아침에 영수를 통해서 옥순의 말을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 씨가 이제 옥순 씨 정리한 건 사실이다. 자꾸 나는 어제부터 현숙 씨가 자꾸 신경 쓰였다. 자, 이제 그럼 회차를 넘어가 봅시다. 옥순 씨와 상철 씨의 아침, 영자 씨가 만들어준 앙금국 스크램블? 앙금국 스크램블을 먹은 상철 씨를 옥순 씨가 또 보러 갑니다. 옥순 씨가 이제 자기가 어제 만든 옥순이 상철에게 가는 길 그 작품을 사진을 찍고 있는데 또 상철 씨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커져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르는데 마음이 커질 수 있나라고 상대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관계가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이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춰가야 돼. 물론 그게 어렵죠. 근데 옥순 씨는 지금 너무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소파에 앉는데 그 장면에서도 이제 상철 씨가 살짝 떨어져서 앉으려고 그 넓은 소파에 좀 먼 자리에 앉으니까 옥순 씨가 그 옆자리에 빈자리로 앉아버려. 그러니까 상철 씨는 이 긴 의자에 옆쪽에 앉고 옥순 씨가 여기에 건너편에 앉아서 이 먼 거리를 유지하려고 이 자리를 비워놨던 건데 여기 앉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철 씨가 거기서 이렇게 앉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직각 자리로 유지를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면 대화를 할 때 불편하죠, 실은. 서로 앞을 보고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 뭐 고개를 돌려야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뭐 마주보거나 이렇게 저렇게 대각선 자리가 편해서 저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옥순 씨는 벌써 지금 뭐 약간 이제 썸이잖아요. 지금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왜냐면 어제 그렇게 눈사람 만들고 그런 게 지금 이 솔로나라 와서 굉장히 큰 손실을 겪었잖아요. 영수님과 거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했어. 한편으로는 스스로 배신당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철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상철이랑 빨리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상철 씨가 여기서 옥순 씨에 대한 많은 칭찬을 합니다. 이게 첫인상으로 느꼈을 때는 그 추운 날씨에 손 떨면서 그렇게까지 노력할 줄 몰랐다. 그런 모습이 정말 놀랬다. 저렇게 인기 많고 도도하고 그런데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그래서 이제 빨리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옥순 씨의 저런 모습, 노력하는 모습은 누구한테나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처 같은 거를 스스로가 좀 회복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보여주게 행동하는 게 정말 꾸밈없이 본인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근데 이 말에 이제 옥순 씨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꾸밈 없는 본인의 모습을 사람들은 봐주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옥순 씨만 안 봐줄까? 이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과 불편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드러내고 동질감을 자꾸 갖추려고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옥순 씨와 거리감이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옥순 씨를 좋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옥순 씨는 점점 고립되고 고립되다 보니 자꾸 이런 데서 더 피해보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행동을 계산하게 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지금 옥순 씨의 내면이 악한 건 아니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피해자인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만큼 외롭고 상처가 있으니까 이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고 그런데 누군가 알아주는 순간 이 경계는 너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옥순 씨의 이 태도, 눈물을 흘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동을 해서 고맙다라고 해서 상철 씨에게 빠져드는 순간인데 상철 씨가 이걸 보고 옥순 씨에게 더 빠졌을까?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죠. 이런 상황을 겪고
이렇게 내 말에 감동받아서 저렇게 말을 이렇게 좀 울컥하는 사람들에게 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돼서 대등한 관계로 서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서로가 감정을 나누고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관계일 때, 지금 이렇게 평범한 말에 울컥한 사람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의사결정, 의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대등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은 옥순 씨가 가진 취약점이지.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내가 감동한 포인트에서 이 사람에게 더 빠져버린 거고, 상철 씨 입장에서 지금 이 포인트가 옥순 씨에게 더 빠진 포인트냐 아니냐는 저는 아닐 거라고는 보는데, 그런데 옥순 씨는 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철 씨의 마음을 유추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빠진 거를.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해석은 내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옥순 씨가 이제 많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죠. 상철 씨가 이제 조금 당황해하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었냐.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져서 힘들었다. 그러면 실은 그 선입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철 씨도 내면은 굉장히 눈치 빠르고 예리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여우라고 하면 여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체형 영향이 있지만 그런 표정이나 이런 말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중화시키잖아요. 광수 씨도 이성한테는 그게 큰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광수 씨도 굉장히 집요하고 강한 사람이라면, 스스로한테 엄격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유쾌하고 그런 걸로 또 포장지를 또 갖추고 있고,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중화시킨단 말이죠. 그런 자기 아니면 어떤 자기가 가진 예리함을 더 다듬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런 선입견이 싫으면 그런 부분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면 좋죠. 그런데 실은 이 상철 씨와 잘 되고 바로 순자 씨한테 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아, 저게 왜 선입견이 생기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를 조금 더 알려고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그거를 보지 않고 가거나 그것까지 이제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지하고 또 헌신하고 상대를 맞추려고 하고 또 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옥순 씨가 가진 이런 상처가 더 커졌겠죠. 이게 악순환에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상철 씨가 나도 옥수님처럼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부러움이 있다. 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걸 없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싫어도 싫은 티를 안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좋을 때도 그걸 차분하게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판을 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적이 되지 않는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상철 씨 쪽이지. 물론 환경적으로 지금 옥순 씨가 가장 막내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 너무 인기몰이를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됐지, 실제로 인생에서 눈치를 보고 눈치껏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상철 씨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말은, 상철 씨 이 말은 살짝 저거를 들여다보면 그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면이 상철 씨 입장에서는 자기와 다른 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럽다. 굉장히 좋게 포장했지만 실은 그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은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럽다, 뭐, 근데 이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면에 끌린다. 하지만 내가 끌린다는 말은 안 했거든, 지금. 근데 마치 저 말을 들으면 내가 나한테 지금 끌린다는 얘기인가? 라고 착각하게 되지, 옥순 씨 입장에서는. 왜냐면 상철 씨가 좋으니까. 근데 상철 씨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부럽다고 표현했어. 사람들이 끌리는 건 그게 그냥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거고, 나는 항상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고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런 감정 드러내고 그런 주변의 눈치를 잘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와 달라서 나는 그런 부분이 부럽다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상철 씨는 상철 씨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철 씨의 그 화법을 기준으로 했을 땐.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모쏠 영철님, 레슬링 하시는 그분은 자기가 마음이 50% 가도 이게 100%가 아니니까 어떤 선을 그어버려요.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지금 상철 씨가 그런 영철 씨의 표현이라면, 아직은 옥순 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좀 모르고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사람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사람을 되게 진지하게 잘 관찰하는 것 같다. 그럼 상철 씨가 이제 생각이 많다. 나는 생각이 많다. 상철 씨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이제 소개팅에서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 둘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옥순 씨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라는 말에 상철 씨가 방금 인터뷰에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옥순 씨다. 방금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상철 씨가 옥순 씨가 마음에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에 있지. 근데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장점으로 보이고 어떤 면이 단점으로 보일 건가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작진이 나와 옥순 씨를 만나게 하려고 지금 옥순 씨를 보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형이다. 나의 이제 귀엽고 밝고 상대방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거기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이제 옥순 씨다. 그래서 지금 상철님은 귀엽고 밝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옥순 씨는 원래는 귀엽고 밝고 그 어제 그 눈사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좋을 때 이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고 느낄 때 내가 나를 알아준다고 느낄 때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은 자칫하면 또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또 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으로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그러면 상철 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마음속에서 감점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은 상철 씨는 지금 옥순 씨가 좋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내가 내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끌린다 안 끌린다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건 지금 영자 씨에 가까워요. 상철 씨 마음속엔 그 말이 있었을까요? 근데 굳이 그거는 옥순 씨가 원하는 말은 아니니까 안 들려줬을 뿐이에요. 근데 옥순 씨는 거기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이상형이고 그리고 나에게 끌리고 있다. 왜냐면 아까 그런 서로가 다른 모습에 끌린다는 자기 얘기는 아니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얘기를 거기다 끼워 넣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는 내가 이미 고백 받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이게 상철 화법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 상철 화법과 옥순 씨가 가진 외로움과 상철을 어루만져 주길 바라는 이 갈망이 맞물리면서 상철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해석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내가 찾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운명이라는 말밖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대. 운명이란 말이 등장하면 벌써 이게 걱정이 되죠. 운명이라는 거는 참 쉽게 깨지는 거니까. 옥순 씨가 운명이라고 당신도 느끼냐라고 상철 씨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나는 좀 더 대화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상철 씨는 내가 밝고 귀엽고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어서 그런 모습을 가진 옥순 씨와 대화해보고 싶다가 실은 이 자리에서 상철 씨가 말한 말이에요. 말의 목적이고 그 사람의 말의 진이야. 내가 지금 마음이 더 끌리고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은 영자 씨도 있고 이 사람에게 분명히 끌리고 있는데 내 이상형에 부합하는 옥순 씨와 얘기를 해서 내가 마음이 끌린다면 나는 옥순 씨를 만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영자 씨를 만날 거예요가 지금 상철 씨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말의 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옥순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내 이상형에 부합하는 당신에게 끌리고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동상이몽이 된 거죠.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얘기를 다르게 같은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들은 꼴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옥순 씨는 물론 더 대화하고 싶죠, 저도라고 반응하는데 상철 씨는 운명인 건 아직 모르겠고 대화를 해봐야 안다라는 뜻의 대화 더 해보고 싶죠라고 말한 거고 옥순 씨는 대화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말에 나도 더 대화해보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철 씨는 대화를 더 해봐야 안다. 아직 모른다는 뜻의 대화 더 해보고 싶죠라고 말했고 옥순 씨는 그렇게 운명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찾던 사람이니 대화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또 해석해버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상철 씨가 많은 걸 안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래서 대화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이 상철 씨의 마지막 멘트도 기분이 좋다. 많은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알게 됐으니까 좋아졌다고 해석해버려. 왜냐면 내가 알게 돼서 좋아졌거든. 나를 알아봐줘서 이 사람이 좋아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본 거는 관심 있고 좋아서라고 옥순 씨는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옥순 씨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운명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도 거의 왜냐면 운명이 아니라고는 안 했거든 지금.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옥순 씨는 이미 고백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그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옥순 씨와 순자 씨가 방에 들어와서 창문 열고 해가 해가 들어오니까 따뜻한데요 이러면서 또 밝아졌어. 이 전에 별로 안 먹고 싶어요. 떡볶이 안 먹고 싶어요. 이 대화 너무 다른 모습이야. 벌써 이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가 보기에 옥순 씨가 굉장히 뾰루퉁해 있었다가 지금 또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기분 좀 나아졌어? 라고 말을 합니다. 괜찮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는 이제 벌써 승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이제 승자로서 위로를 해줍니다. 언니 그래도 상철님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좀 제가 안타깝게 됐죠. 이러면서 왜냐면 나는 이미 지금 상철과 싸움이 시작돼버렸으니까. 옥순 씨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상대를 걱정해주고 반대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자꾸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옥순 씨가 내가 찾던 사람이 상철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자 씨 입장에서 안타까울 일은 없지. 이건 옥순 씨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옥순 씨가 찾던 사람이 상철님인 거 자체가 순자 씨한테 안타까울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는 이제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왜냐면 저런 경우에는 보통 미안해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상철 씨가 좋은데 네가 이제 그렇게 참전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가 이건 데자뷰다. 영수님일 때도 그랬잖아. 옥수님은 내가 찾던 사람, 내 내면을 바라보는, 내가 찾던 내면을 가진 사람 이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됐고 나는 해결됐다. 이러면서 이제 끝났다고 마치 이제 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화에서 상철 씨와 옥순 씨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상철 씨의 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나도 참전할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나를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도 참전할게요. 이런 경우에라면 이렇게 밝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랑 이미 된 것처럼 돼서 이 사람은 안타깝게 안 됐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밝게 얘기하는 거는 실은 너무 내 기준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자 씨가 옥수님한테 마음이 있구나를 느꼈구나 이러면서 약간 당황하는 거야. 서로가 지금 마음을 확인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미안해 하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지금 그 말을 굳이 한다고? 나중에 이제 또 정숙님과 상철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숙님이 영자 몇 시에 잔 줄 알아? 이러면서 새벽에 잤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한 그 요리였다. 영자님을 위해서 또 지원 사격을 살짝 하죠. 그러면서 상철 씨가 광수 씨와도 잠깐 의논을 하고 이제 영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 인터뷰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영자 씨를 불러내요. 옥순 씨가 슬쩍 상철 씨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살짝 좀 관심을 가졌지만 영자 씨와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자 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해줘야겠다라고 챙겨왔다고 그 앙금을. 오늘 아침에 2시간만 자고 했다고 살짝 생색을 내죠. 그러면서 영자 씨에게 다 얘기합니다. 이제 옥순 씨와 난 1시간 정도 얘기를 그렇게 하면 확신이 서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100% 확신은 아닌데 옥순 씨는 확신을 이미 가져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대화를 더 해보고 싶다 라고 상철 씨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근데 옥순 씨한테 그렇게 들리지 않았지. 근데 어쨌건 영자 씨한테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철 씨가 여기서 다른 말 저기서 다른 말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옥순 씨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자 씨가 물어보죠. 옥순 씨는 확신이 섰다는 거냐? 뭐 섰다고 했죠. 그러니까 쓴 거다. 그러면서 옥순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영자님의 호감도가 더 컸거든. 그 상태에서 대화를 했는데 옥순님의 호감도는 올라가진 않았어.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영자님에게 온 거죠. 그래서 옥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마음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영자님을 찾아왔다는 건 실은 여기에서 쐐기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영자님으로 결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지. 생각만큼 옥순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런 끌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더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영자님만큼 크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영자 씨가 나는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철 씨가 물어봅니다. 내가 좀 빨리 결정을 못하고 내가 질질 끌고 있다. 나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영자 씨가 존중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철 씨도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옥순 씨랑 아직 데이트를 못 해본 상황이다 보니까 확신을 딱 갖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 씨가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뭐 다른 사람 나는 너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예를 들어서 뭔가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면 될 일이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 영자 씨의 태도는 될 일을 되게 만드는 태도죠. 그냥 웃으면서 존중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반응을 살피고 있죠. 진짜 기분 좋아서 존중해라고 하는 게 아닌 거를 뻔히 알지만 최소한 이 사람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지. 상철 씨 입장에서. 그러면서 그거 말고 또 궁금한 거 있냐라고 묻습니다. 뭐 옥수님하고 대화가 궁금했냐. 그러면서 아니 나는 궁금하지 않고 옥수님이랑 무슨 대화했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거부터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가치를 높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단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언정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철이 선택이 내가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와 나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명과 옥순 씨가 말하는 운명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운명을 만났다의 운명과 그래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자.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의 선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다. 라는 의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재 씨가 말하는 운명. 그러니까 결이 다른 뜻으로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 영재 씨가 한마디 합니다. 신중한 건 좋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장고 끝에 악수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바둑에서 너무 고민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안 좋은 수를 두게 된다. 그게 이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적절한 협박이죠. 영자 씨가 자기의 조바심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세련된 태도죠. 그러면서 왜 한숨을 쉬어?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했어라고 말해요. 영자님으로. 아까 옥순 씨가 상철 씨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과 지금 이 태도에서 존중해.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 알지라는 이 말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더 커진 쪽은 옥순 씨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거는 내 감정일 뿐이지 상대가 움직이는 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표현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감동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하지 않으라고 생각해. 그건 네 사정이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얻고 싶으면 그거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내 감정을 드러내는 쪽으로 행동을 해서는 얻을 게 없어. 물론 상철 씨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꼭 확신을 갖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영자 씨를 선택한다? 그런 보장은 없죠. 이건 솔로 나라잖아.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확실하게 마음이 더 커져서 명확하게 마음이 결정했어라고 말하게 되는 쪽은 영자 씨의 이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덤덤하게 밝히되 조바심을 내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단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가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옥순이랑 있을 때 옥순이라고 그러고 영자랑 있을 때 영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옥순이랑 있을 때 옥순이라고 얘기 안 했어. 옥순 씨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그게 상철 씨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헷갈리게 말한 게 잘못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 근데 상철 씨는 그런 나쁜 얘기 안 해.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좋게 좋게 표현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장택돼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면 때문에 상철 씨를 좋게 본 거잖아요. 옥순 씨도. 옥순 씨는 아닌가? 그런 면 때문에 좋게 본 거는 영자, 영숙, 순자 이 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상철 씨 좀 여우 같아요라고 평가를 하는데 뭐 여우 같다고 볼 수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내면을 가진 사람이니까 굉장히 눈치 빠르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적을 굳이 만들지 않는 성격이니까. 그러면서 영자 씨가 그래도 1대1 해보자 라고 하니까 상철 씨가 아직 확신 갖지 말아라. 그때 영자 씨가 자기 핸드폰에 있는 상철 씨 스티커를 그제서야 보여줘요. 이 사람이 나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그 패를 내미는 거야. 이 타이밍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아. 뭐 내가 너를 처음부터 선택했지만 이거를 드러내진 않아. 근데 나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그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뭐 1대1 데이트를 하자는 뜻은 뭐 더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 아니었고 나는 처음에 원픽도 너였고 지금도 그랬다. 그러니까 상철 씨가 정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데이트하자. 라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받습니다. 뒤집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예고에서 뒤집히는 것처럼 나오더라고. 근데 실제로 상철 씨의 마음을 과연 다른 사람이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영자 씨의 이 노련함과 성숙함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영자님에게 들어서 이게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건 어쨌건 내가 대등한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옥순 씨는 대등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지. 그리고 이거를 또 광수 씨가 좋아하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은 영자 씨가 훨씬 더 편하게 온전하게 서로가 함께 멀리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영자 씨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줘서 또 고마웠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찐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영자 씨처럼 눈치가 빠르고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캐치가 빠르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망설이거나 거절을 돌려서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영자 씨는 상철 씨가 나에게 확신을 준 게 다른 사람에게는 돌려서 얘기하고 싫은 소리를 못하지만 거절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거절의 뉘앙스로 좋게 표현할 거라는 거를. 근데 옥순 씨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두 사람이 바뀐 상태였으면 상철 씨가 옥순 씨한테 가서 나는 옥순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신을 하고 영자 씨한테 가서 옥순 씨한테 말하는 거 정도로 말을 했으면 영자 씨는 이 사람이 지금 옥순 씨로 선택한 거구나라는 거를 눈치챘을 거예요. 그게 감정에 휩쓸리냐 좀 차분하게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속의 힘이나 이런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1-3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여기에 이제 순자 씨까지 참전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눈길에 선택하는 데서. 근데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랑 상철 씨는 나를 선택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따라오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승자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었지. 그래서 옥순 씨는 상철 씨 옆에 계속 쓰고 영자 씨는 뒤에서 보통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다고 생각되는 입장에서 취하는 태도가 옥순 씨와 영자 씨가 굉장히 다르죠. 영자 씨는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좀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옥순 씨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상철 씨랑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처신이 차이가 있죠. 식당에 와서도 이제 옥순 씨가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가장 먼 자리에 위치해요. 순자 씨가 마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승자의 여유는 이런 식으로 발휘되는 게 실은 맞죠. 괜히 노블레스 오블레즈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메뉴판에서도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미니 만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요? 하면서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거 먹고 싶어요. 미니 만두 이렇게 버리니까 영자 씨가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데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보통 뭐 먹을까요? 아니면 뭐 만두? 아니면 뭐 전골? 뭐 만두도 하나 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거 먹어요. 만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자리를 많이 가져보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서 아빠랑 있을 땐 저렇게 해도 돼. 그 한국에서 그렇게 막 아주 절친이 아닌 약간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리를 잘 못 재는 것 같아요. 좀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 먹어요. 미니만두 이렇게 해놓고 또 안 시켜도 돼요. 다른 분들 먹고 싶으면. 이러면 뭐 누가 안 시켜. 어떻게 못 시켜. 시켜야지. 차라리 안 시켜도 돼요 이럴 거였으면 뭐 먹고 싶어요 물어보고 다른 사람 의견부터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안 시켜도 돼요 이러면 또 안 시키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험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 능이 백숙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 그 1대1 데이트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래요. 이게 나는 솔로를 자주 못 찍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길게 찍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